수업하죠. 자, 조운제도 가겠습니다. 조운제도. 되게 쉬운 부분이죠. 자, 첫 번째, 현물 조세를 각지에 조창을 가서 서울의 경창으로 운반하는 과정을 조운제도라고 합니다. 그 조자가 배조자예요, 배조자. 배를 이용해서 강이나 바다를 이용해서, 그죠? 강이나 바다를 이용해서 배에다 물건을 싣고 경창으로 운반하는 걸 조운제도로 합니다. 서울의 마포라든가 용산이라든가 이쪽에 창고에 물건을 옮기는 제도를 조운제도로 합니다. 지방에 세금을 걷어놓은 장소를 조창. 두 번째, 수령이 운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수령이 맺을 것이고 중앙에서는 호조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익류지역, 평안도, 함경도, 제주도의 세곡은 경창까지 운반하지 않고 사신 접대비, 국방비 등으로 씁니다. 이미 이거 설명드렸죠? 익류지역이라는 게 있었다. 또 엄밀히 따지면 제주도는 익류지역이라지 않고 본속지역이라고도 해요. 네. 이런 표현도 써요. 물론 익류지역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참고로 혹시 이것만 알고 갔는데 이게 나오면 뭐지 선생님 물어보면 틀리지 않나요? 그러면 안 된다. 같은 말로 쓰입니다. 네. 본속지역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삼정의 총액제 수치, 비총제, 군총제, 이환제, 이건 패스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뭐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니까. 다음 페이지 농서 보세요. 농서. 농업기술서죠. 농업기술서입니다. 농상지표. 농상지표. 원나라 농서로 충정왕 때 이암이라는 사람이 소개하였고 뽕나무, 과실, 약초 등 여러 가지 재배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상자가 뽕나무 상자. 한자 좀 동그라미 쳐줘봐. 색깔편으로. 네, 뽕나무 상자. 고려 말에 우리나라 가장 먼저 들어온 농서가 네, 농상지표입니다. 이건 무조건 알아야 돼요. 농상지표는. 최초의 농사가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자가 뽕나무 상자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야 돼. 이렇게 한자 뽕나무 상자. 뽕나무 이파리를 누가 먹죠? 누에가 먹죠. 네, 우리나라에 누에 산업을 뭐라 부르죠? 잠업. 네, 양자하고 상관없습니다. 네, 기를 양자니까 잠업, 누에 잠자입니다. 누에를 기르는 산업이 발전한다. 그럼 누에 산업이 발전되면 누에를 통해서 우리가 산업이 발전되는 거 볼까요? 실크 산업이 발전되는 거죠. 네. 비단 옷을 만드는 산업이 발전된다 보십니다. 농사직설, 세종 때 집현전 학사했던 정초, 변효문 등이 농부들이 실제 경험을 소설했던 빈출. 농사직설은 빈출, 세종대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조용조 할 때, 조할 때 설명했던 그 대표적인 책이 농사직설입니다. 추가, 벼농사 기록됐다 저거. 벼농사. 농사직설에 작년 기출이잖아요. 예.
농사 직설 내용 중에 벼농사에 이양법이 소개됐는지 유무를 물어봤다고. 소개됐습니다. 네. 벼농사 중에 이양법이 소개됐는지 물어봤다. 이양법이란 우리말로 하면 모내기. 그 전에 어떻게 씨앗을 막 뿌렸잖아, 물에다가. 이걸 직파법이라고 그러죠. 직파법 대신에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심는 방법을 이양법이라고 그러죠. 목적은 수확량을 올릴 수 있고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다. 효율적이잖아요. 노동력은 적게 들고 수확량은 증가되면 되게 효율적인 거잖아요. 그 방법으로 시행된 게 이양법이다. 농사직설에 대한 얘기. 우리나라에 이양법이 처음 소개된 시기도 물어보겠죠. 언제 시작됐나요? 고려 말에 이양법이 처음 우리나라에 소개됐어요. 오케이? 전체 정부에서 이양법을 갖다 권장할까요? 거부할까요? 못하게 하죠. 왜요? 이양법의 가장 핵심 요소는 뭐죠? 물이죠. 저수지에 물이 많이 있어야만 돼도 연전히 물을 빼고 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저수지와 그 다음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걸 보호라고 하거든요. 자기 논에 물을 댈 수 있는 물을 확보하는 걸 이걸 보호라고 그러네. 보호와 저수 시설이 되게 빈약했다고.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이양법을 권장하지 않았어요. 반대했어요.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어떻게 해요? 일반화되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자기 논에 물을 댈 수 있는 물을 확보하고 또 동네마다 커다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인 저수지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후기가 되면 어떻게 이양법이 일반화가 됩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 이양법은 일반화. 조선 전기는 어떻게? 정부가 반대. 기억하셔야 돼요. 네. 농가 집성, 효종 때 신속, 목화, 벼농사 소개, 농사질설, 금양잡록, 사시찬효초, 부록, 구황찬료 등 여러 가지 책을 다 모아서 쓴 책이 농가 집성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세도정치에 대한 비판과 저항 보겠습니다. 시기봅니다. 순조부터 헌정, 철종 3대 60년에 걸친 애척 세력의 세도정치를 주소가했다. 대표적인 게 안동김 씨, 풍양조 씨 적었는데요. 안동김 씨와 풍양조 씨가 권력을 3대 60년에 걸려 잡아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기강의 문란, 세도정치에 언론의 정책 비판과 견제 기능이 마비, 붕당의 의미가 퇴색됐다. 과거 시험에 부정이 성행하였고 관리의 부정부패도 일반화되었다. 제야의 공론 기능이 상실되고 세도 가문의 이상과 세도가 개인의 업적을 숭상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세도 가문 누구예요? 안동김 씨와 풍양조 씨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수령이 향약을 주관, 별표, 이거 계속 물어본다 이거. 수령이 향약을 직접 주관하게 되었고 향임을 통해 부세를 수취하였다. 사적층은 견제 기능은 상실되었습니다. 삼정, 전정, 군정, 항국을 세 가지를 갖다가 삼정, 세 가지 정책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도대체 뭘까? 국가에서, 쉽게 얘기하면 국가에서 돈 되는 정책이야. 이걸 삼정이라고 불러. 전정, 군정, 항국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가장 수치제도는 몰라는 것 중에 하나이다. 전정. 정해진 기준에 여러 배에 이르는 토지세 부담과 비총재 폐단이 심하게 했다. 토지를 가진 사람들 세금을 많이 걷어가는 내용들. 군정. 군정이 설명드렸죠. 이와 같은 폐단, 백골증포, 항구청점 등등등 이러한 방법으로 무리하게 정부에서 많은 세금을 징수해 갔다. 항곡. 지방, 항곡의 이자에 각종 가산세를 부과하여 고리되어 봐야 되었다. 항곡은 결국 실패했다 봐야 되겠지. 항곡이 실패하면서 흥선된 게 만든 제도를 뭐죠? 사창제. 화살표 하시고 흥선된 거 사창제. 항곡이 부패하자 대안으로 만든 게 사창제. 항곡이 부패한다. 그의 대안으로 흥선대원군이 만든 사창제이다. 대안책이죠. 항곡이 부패했다는 얘기는 뭐야? 이거 정부 관료가 만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사창제는 지방 사족들이 재정을 투입하고 관리했다는 뜻이에요. 사창제라고 하는 것은. 페이지 넘깁니다. 다음 페이지, 세도정치. 박스 봐보세요. 세도정치란, 정치는 널리 사회를 교화시켜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린다는 도리라는 의미 있다. 그러니까 뜻은 되게 좋은 의미로 출발했죠. 세도정치 처음 출발점이 밑에 홍국영 미절고박, 정조 때 홍국영이 출발점이었다는 거야. 안 나오겠지만 시험장 홍국영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누구예요? 물어보면 이렇게 알아야 돼. 네, 정조 때 출발점, 홍국영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세도정치에 대한 반발, 농민, 정치권, 상인, 부농, 몰락한 양반, 그 다음에 지역차별, 평안도, 함경도에 대한 차별대우, 그 다음에 실학자들이 여러 가지 폐단을 지적하고 계획안을 제시하였으나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거 며칠 실제 반영에 되지 않았다. 실학자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했지만 왜일까요? 이 실학자들은 현재 공무원이 아니야. 쉽게 얘기해서 제야 인사들이야. 요즘 뭐야? 우리 행정에서 이건 NGO 단체야. Non-government organization, 즉 비정부 기구란 뜻이야. 비정부 기구에서 주장한 내용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학자들이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정부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지식인들이 그걸 인지하고 그 내용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게 더 큰 의의를 준다는 겁니다. 실행되지 않았겠지만. 그 다음에 순조시기의 역사적 사건. 같이 보겠습니다. 요건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나올 것 같아서 하나 넣어놓은 거니까 보세요. 아모소토가 1832년 조선에 최초로 무력으로 통상을 요구했다. 통상을 요구했다. 이게 순조 때거든요. 근데 거부하게 됐습니다. 왜 거부했느냐? 영국 애들이 치해복권을 요구해서 살짝 적어요. 요구했다. 실패한 이유를 적어. 실패의 이유는 치해복권을 주장했다. 영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상륙하고 난 다음에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 우리나라 법에, 진해법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걸 치해복권을 인정해달라는 얘기예요. 이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나요? 예교관으로 인정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치해복권을 인정해줘야 되겠죠. 근데 무역하러 왔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우리 법에 따라야죠. 우리 보통 법 공부하다 뭐 속지주의, 속인주의 공부하잖아요. 이건 속지주의에 해당되는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 얼마 전에 어제 뉴스 보니까 뭐 부산에서 예교관으로 왔던 애들이 우리 부산에 뭐 10대 여중생 들어가다 뭐 성폭행해서 구속된 여자 이런 뉴스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 치해복권을 요구했다는데 치해복권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왜일까요? 예교관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예교관으로 인정돼야만이 인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요. 노론의 온건 시파인 장이된 김조순을 중심으로 한 안동김 씨가 조정을 장악했다. 원래 김조순은 남인으로 출발했어요. 아셨나요? 아니 이 사람이 애시당초 처음부터 노론했다면 쓸 일이 없잖아요. 사돈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남인으로 출발했다. 정조가 죽고 난 이후에 돌아서 버리는 인물이에요. 좀 배신한 거예요. 쉽게 해서 김조순이라는 사람이. 또 6만 6천여 명의 공노비를 해방시켰다. 별표 가장 잘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만기오람 미출고 선생님이 이제 예상하는 문제가 이제 만기오람이에요. 6만 6천여 명을 많이 써먹기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6만 6천여 명을 탐정하는 게 공사노비 6만 6천여 명 안 된다. 공노비야. 산업이 포함 안 돼. 만기요람을 편찬하였다. 만기요람은 왕이 국정을 펼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군정과 재정에 관한 기록이에요. 국방의 돈,
그래서 국가를 운영하는 재정 이 부분을 갖다가 왕이 직접 실행해보고 계획 세우고 실행해보고 그걸 기록을 남겼다는 뜻이야. 이걸 만기 요람이라 불러요. 네, 순조 때입니다. 국방 친위 부대를 강화, 하급 친위 관리 육성 등의 방식으로 국정을 파악하고 국왕의 권한을 강화하려 하였다. 오른쪽 홍경래에는 갑니다. 여기다 홍경래의 난을 이렇게 사료를 제시할 거거든요. 쭉 제시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거 순조 때잖아요. 그러면 이때 순조의 정책을 고르세요. 그러더니 만기요람 하나 선택적으로 고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나오면 틀리면 안 돼? 답 가르쳐줬어. 오케이? 그럼 파악할 게 뭐야? 홍경래의 난 사료만 하나 읽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모스토 하나 적으면 되겠지? 순조 32년 1832년에 아모스토 오르단이 처음으로 통상을 요구한 적이 있으나 우리가 거부했다는 거 하나, 방금 했던 것들. 그 다음에 공산노비가 아니라 공노비 6만 6천 명을 해방시켰다. 이 세 가지만 딱 잡으면 돼요. 오케이? 오른쪽 홍경래 바로 갑니다. 홍경래에다 별편 3개 갑니다. 홍경래는 1811년 순조 평안도에 비추었습니다. 평안도지역. 평안도지역 어디인 줄 아시죠, 여러분들? 여기가 평안도고요. 여기가 함경도예요. 평안도지역입니다. 평안도지역에 대한 차별대우. 평안도인들의 차별되었다는 얘기죠. 이거 봐봐. 서울, 경기, 충청, 경상, 전라지역은 우대. 농국가 우대. 근데 여기는 차별대. 왜일까요? 국경선과 가까워서 언제든지 배신 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이. 또 일부 여진족애들이 여기 국경선에 와서 되게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여진족인지 조선인지 구분 안 되게 막 살아. 여진 말도 하고 우리 말도 막 하는 애들이야. 네. 그리고 언제든지 이게 위험한 장소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시험을 뽑을 때도 가장 적게 뽑아. 이게 지역별로 할당하기를 주는데 가장 적은 인물.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내가 중앙관직에 나갈 수 없는 지역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살고 있는 입장이 되게 불평불만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또 있어요. 우리나라에 카톨릭이 가장 먼저 온 곳이 여기야. 그렇지 않을까요? 국경선이잖아요. 가장 먼저 왔어. 카톨릭이 배우는 게 뭐죠? 자유, 평등, 박애, 사랑 뭐 이런 거잖아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걸 배우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은 신 앞에 동일하다는 생각을 가지잖아요. 카톨릭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우리 사회는 어떻게? 신분지 사회잖아요. 신분지 사회를 부정하는 내용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첫 번째 여기가요. 그러니까 천주교를 가장 먼저 들어가고 박해를 가장 많이 받은 것이 여기야. 그 다음에 카톨릭의 박해를 가장 많이 받은 것이 어디냐면 하삼도야. 충청도, 그 다음에 전라도 지금 박해가 가장 심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왜? 착취가 가장 많다고, 세금을 가장 많이 뜯어간다고. 그럼 그 지역 사람들 어떻게 불평불만이 되게 쌓였겠지. 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고생 우리가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걷어가? 우리 뭘 먹고 살라는 거야? 근데 카톨릭이 들어왔어. 딱 나하고 맞는 거야. 자유, 평등, 박애, 뭐 사랑 뭐 이런 거 주장하는 거잖아. 누구나 다 네, 사람을 평등하다고 주장하잖아요. 당연히 저항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해요. 네. 다시 갑니다. 조선 후기 사회 경제적 역량이 성장함에 따라 사회 모순에 대한 저항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정계, 홍경래, 서울 출신 우군칙, 진사 김창시, 천민 출신 금강과 상업으로 돈을 모아 출세한 신양, 이희저 등 신흥상공업 세력이 주도하였으며 광산 노동자, 빈농이 합세하여 천여 명의 병력으로 평안도 가산에 동거를 쳐요. 동네 이름이에요. 다복동에서 봉기하였다. 청천강 이북쪽 의주, 용천, 철산, 선천, 곽산, 정주, 가산, 박천, 태천, 다복동. 이런 여기가 옛날 강동 육주지역이야. 쉽게 해서 우리가 그런 쪽 물리치는 것이기도 해요. 여기가 점령하였다. 정주는 정하였으나 강군에 진압되고 말았습니다. 실패 원인 평안도 지역에 한정되었고 농민층 포수할 기회가 없었다. 의 세도 정치의 밀란에 선고가 되었다. 홍경래에 대한 경문을 갖다가 별표 책에 무조건 요거 나온다. 선생님들 모의고사를 이걸 던져주고 이 시대에
있었던 사실 가장 옳은 거 물어본다고. 그럼 뭐야? 이게 순조적인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고 만기오람이 이런 내용을 선택 지문으로 만들 거란 얘기야. 답 다 가르쳐서 틀리기만 해봐. 다음 언젠가 이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오겠죠. 네. 이미 다른 데로 지금 다시 치러져 있는데 여러분 지금 늦어져서 이건 내 탓 아니야. 여러분이 얘기해서 해결해야 돼. 오케이? 대답이 없어. 경문고합니다. 요거 계속 읽으셔야 돼. 평서대원수는 급히 경문을 띄우노니 관서의 부로와 자제와 공, 사천민들은 이 경문을 들으라. 무릇 관서는 성인 기자의 옛 터여 당군 시조의 옛 근거지로서 의관이 뚜렷하고 문물이 아울러 발달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관서를 버림의 분토, 똥의 땅이라고 다름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분토의 밑줄고 분토. 우리가 분뇨란 말을 쓰죠. 그죠? 가끔 분뇨 처리차가 막 가끔 오잖아요. 그죠? 어찌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은 자가 있겠는가? 지금 임금의 나이가 여러 권세에 있는 간신배에 그 세를 날로 떨치고 김조순, 박종경의 무리가 국가 권력을 오로지 갖고 노니 어진 하늘이 재앙을 내리도다. 이거 사료를 무조건 꼭 잡으셔야 됩니다. 네. 이 사료를 무조건 던진다. 순조 때다. 페이지 넘겨요. 다음 페이지 보면 임술련 농민본기 있어요. 자, 아까 1811년이었잖아요. 51년이 정확하게 지난 1862년에 임술련 농민본기가 발생됐어요. 임금은 바뀌었어요. 철정으로. 철정은 일명 강화도령입니다. 이 강화도에 살다가 우리나라 왕 중에 글을 읽지 못하는 왕 유일하게 천자문은 됐지만 그동안에 강화도로 아버지 따라오는 통에 글 공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울천 따지 거무련 누르한 이건 천자문으로 다 했다고. 근데 글을 써서 문장을 쓸 때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몰라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즘 말로 치면 우리가 글을 읽고도 해석이 안 되는 문해력이 약한 사람들 같은 상황. 그러니까 시골에 농사 짓다가 산에 올라가 나무지게 가지고 나무 뗄감 떼왔다가 갑자기 잡혀가서 왕이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철종입니다. 발생 과정입니다. 철종 시기에 최초 일어난 것은 바로 진주 바로 위에 단성, 올라는 경상남도 산청, 지산 밑에입니다. 진주 동그라미 하시고 단성에 밑줄 긋습니다. 그래서 임술련 농민보험기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원래 출발점은 시작점은 진주예요. 그래서 같은 말로 진주밀란이라고도 해요. 근데 진주에서 터졌던 이 사건은 진주만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나라의 우리 백성들의 공통된 분모였어요. 똑같은 내용 때문에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저항. 가혹한 수탈로 농민과 후민들이 소총운동을 주도 향반, 잔반이 합세하여 수령, 지주, 고리대업자들 등을 공격하였다. 진주 우병마사, 백낙신 밑줄, 진주 목사 홍병원 밑줄. 진주 우병마사와 홍병원이 가혹한 수탈, 원인은 삼정의 문란. 쉽게 이렇게 할까요? 네. 임술련 농민봉기. 진주에 처음 일어날 때 같은 말로 진주밀란. 오케이? 이유는 삼정의 문란. 전정, 분정, 항곡 중에 가장 문란했던 게 뭐냐면 항곡이죠. 자, 여러분 살고 있는 마을에 이런 NH 농협은 많이 보셨죠, 우리가? 주변에 순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시골길 가다 보면 농협 창고가 있어요. 은행은 아닌데 NH라고 브랜드 붙어 있는 거 있어. 거기에 이제 그 지역에서 나는 쌀들을 이렇게 국가에서 수매하고 나서 거기다 보관하고 있어요. 비상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걸. 비상용으로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전쟁이 났다든가, 갑자기 뭐 북한에 쌀을 지원하게 됐다든가. 그러면 이제 그런 저장용이 쓰는 거야. 그럼 국가에서 관리를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자, 여기 예를 들어서, 뭐, 1, 10, 100, 1000만, 만석의 쌀이 한번 이따 쳐봐요. 그럼 관리하는 공무원들을 잘 관리하면 되는 거야. 실제 만석과 장부상의 만석이 일치하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관리들이 이걸 다 들쳐먹었다고, 다 해먹었다고. 그러면 항상 이런 게 있죠. 중앙정부에 와서 어떻게 해요? 정부에는 감사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얘는 지금 꼬았습니다. 그 물건이 제대로 제자리에 잘 보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러 올 거거든, 관리가. 감사가 몇 월 며칠 하라고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만석이 그대로 잘 보관돼 있어야 되잖아요. 장부하고 일치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제로야. 제로면 어떻게 해?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채우는데 뭐가 있을까? 먹은 놈이 채워야 될 거 아니야. 속된 말로. 부정부패한 놈이 채워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이미 다 먹고 없어. 아무것도 없어. 관리들이. 왜? 윗사람에게 바치고 지가 처먹느라고 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날짜에 일주일 남았다, 10일 남았다 다 채워야 되잖아. 이 채우는 방법 어떻게 해? 농민들의 집을 다 찾아가서 빼서 강제로 채우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농민들은 세금 낼 거 다 가하게 냈어. 겨우겨우 한 10가마 남아서 1년 버티려고 우리 식구가 10명인데 이렇게 조금씩 먹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걸 딱 빼앗아 갔어. 또 사료방 어떤 농민들은 오늘 저녁 밥을 지게 쌀을 이렇게 씻고 있었다고. 그 씻는 쌀마저 빼앗아 갔어. 미칠 일이잖아요. 그 당시 우리 주식이에요, 쌀이라는 게. 지금이야 우리가 밥 안 먹어도 살잖아요. 피자 먹어도 되고, 빵 먹어도 되고, 국수 먹어도 되고, 뭐 라면 먹어도 되고, 먹을 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쌀 소비량이 안 돼서 정부에서 비상이잖아요, 지금. 쌀 소비가 너무 줄어든다고 해서. 그럼 농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더 이상 못 참은 거예요. 단성에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산청, 지리산 밑에 산청에 출발했던 것들이 그 당시 가장 큰 도시가 경남 서부 지역의 가장 큰 도시가 경상남도 진주 지역이란 말이야. 그래서 진주에 목사가 파견됐단 말이야. 그래서 진주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됐어요. 이유는 뭐라고요? 삼정의 문란. 전정, 분정, 한국의 문란을 터져나간 사건, 임술련 농민 봉기 사건입니다. 그래서 순서도 잡아야 됩니다. 순서도 뭐 잡아야 돼? 아까 홍경래의 난이 1811년, 51년 뒤에 1862년에 임술련 농민봉기 일명 진주밀란. 진주 지역뿐만 아니라 제주도까지 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였다는 뜻이죠. 왜일까요? 이 시기가 뭐예요? 19세기잖아요. 19세기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세도정치이잖아요. 세도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죠? 여러분 공부 안 해도 되는 게 여기 있어요. 조선에 태어났다면 아버지가 권력자이건 아버지가 부자면 어떻게 돈 주고 내가 관직을 찰 수 있는 거예요. 매관배직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왜일까요? 봐보세요. 오늘날에 도지사 있잖아요. 도지사는 한 15억 정도, 요즘 돈을 한 살 한다면 시장 군수를 한 7억에서 8억 정도 이걸 주고 시장 군수, 도지사 임명돼서 왔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 이게 있잖아. 본전 찾아야 되잖아. 내가 7억 투자하면 어떻게? 7억 건져야 되잖아. 내가 15억 투자하면 어떻게? 15억 건져야 되잖아. 그런데 이게 장사꾼이 15억 투자하고 15억 원금 거두려고 장사하진 않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투자한 거잖아. 그러면 원금 해줘야 되고 더 플러스 돼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부패가 부패를 낳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매관매직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는 뜻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매관매직이 있다면 공부할 필요 있어 없어? 이유가 없잖아. 내가 합격 될 수도 없잖아. 돈 많이 내는 순서대로 합격시킬 텐데 매관매직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그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 지금 도전하는 거잖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될 수 있겠구나. 해보자. 이거잖아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우리 삼촌이 백이 있어서 한 5억만 갖다 주면 나를 채용하겠대. 그럼 여러분 안 들어가지. 5억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7억 8억이면 작은 돈 아닐 거 아니에요. 한 살 한다면 안 하고 말지. 그 돈이면 그지. 내가 놀고 먹으러 놨지. 이게 매관매직이 가장 큰 문제였다. 자, 그럼 임술련 농민봉기 해결을 제시할 거 아니야. 제일 밑에 봐봐. 미음. 삼정이정청에 앞에다 대안책 적어. 대안책. 정부에서는 대안으로 삼정이정청을 설치한 거야. 왜? 삼정이 문란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꼭 이런 게 있다. 홍경래 난을 붙인다고. 홍경래 난에 대안책으로 삼정이정청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책을 볼 때는 그래도 막 뒤섞여서 내가 본 거야. 그 책에 막 이런 게 나와 있어 기억이 나는 거야. 삼정이정청은 삼정의 문란이 여기잖아. 여기 가야 맞는 거지. 이게 이리 가게 되면 틀린 거지. 오케이?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네. 즉 홍경래 나는 어떻게 평안도에 대한 차별대우. 두 번째가 뭐였냐면 이게 있어요. 그 청에서 새로운 문물들이 막 들어오잖아. 그럼 이게 평안도 쪽은 광산업이 발달한단 말이야. 그러면 광산업을 통해 돈을 많이 벌어요. 그 부자들이 막 등장할 거 아니야. 근데 서울 애들이 보니까 괘씸하거든. 이 초놈의 새끼 돈을 많이 버네? 그 돈을 빼앗고 싶은 거야. 권력을 이용해서. 그래서 서울의 권력가들이 광산 개발하고 청과 무역을 통해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 그 돈을 다 빼앗고 싶은 거야.
뺏기 시작한 거야. 그 사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게 되면 즉 사회에 어떤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온 거예요. 이게 홍경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좀 벌었더니 이걸 서울에 권력 가지고 있는 부자 새끼들이 돈을 빼앗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죠. 우리 선조들, 우리 조상들, 선조들 뭐 되게 억울하게 되게 많이 살았던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잘 나온 게 홍경래의 난, 임술련 농민보험기 끊임없이 물어본다. 자, 오른쪽에 삼정의 분란 봐보자. 전정, 군정, 항곡이 있죠. 군정 봐보세요. 족징, 인징, 항구참정, 강령체, 백골증보 다 이해 가시죠? 이 정도는. 항곡 봐보시죠. 항곡 부분에 어이없는 게 하나가 늑대라는 게 있어요. 늑자가 강대 늑자예요. 우리가 보통 을사늑약 하잖아요. 약속을 강제로 일본에 총칼 들이대고 사인하게 만들었잖아요. 조장 찍게 만들었잖아요. 필요지 않은 사람을 강제로 돼. 자, 우리 집 창고에 쌀이 한 100석 정도 있어요. 한 1년 내지 2년을 먹을 정도 하고도 남아요. 그런데 권력가를 행세했던 관리들이 와서 강제로 쌀을 50석을 강제로 빌려준다. 그리고 이자를 걷어가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돈이 필요가 없어요, 아직. 그죠? 근데 은행에서 돈 10억 빌려주겠대요. 고리로. 아, 저 필요 없어요. 받아, 이씨. 받으라고. 막 협박해서 주준다는,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받으시겠어요? 근데 이자가 한 달에 500만원씩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받으시겠어요? 미친놈 아니고는 받지 않죠.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지금 생각할 때 되게 어이없잖아요. 미쳤나봐, 저 새끼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강제적 이익을 버는 행태를 취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깁니다. 175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뭐라고요? 오늘 오후 시간에 배웠던 것들은? 홍경래에 나오고 임술련 농민보험기만 몇 가지만 잡으시면 돼요. 깊이 공부할 필요 없어. 대충 공부해도 맞을 수 있어. 네. 175. 근대사회를 움직임. 자, 보겠습니다. 경제적 기반, 농업 배경, 모내기법 도입, 농기구 12법, 재현, 보호, 초수지 등의 신설. 두 번째, 모내기에 긴맥이 필요한 노동력 절감, 배합을 이모작이 가능. 그 다음에 세 번째, 광작이 가능했다. 쭉 읽으시면 돼요. 그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했던 것들이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구황작물이 들어왔다. 기근에 대비 고구마, 감자 등이 재배되기 시작했다. 시험에 자주 나오죠? 우리나라 고구마가 언제 들어왔냐고 물어보죠. 이미 배웠죠, 앞전 시간에. 언제? 영조, 정조? 대답해봐. 영조야, 정조야, 고구마? 영조. 시험에 나온다고. 조엄이라는 사람이 통신사로 갔다가 대마도 와서 봤더니 고구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종자를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심기 시작했다. 영조 때 조엄이라는 사람이 일본 대마도에서 가져왔다. 감자는 언제 가져왔다? 그 뒤에 청나라에서 가져오게 됐다. 그래서 감자를 북감자라고 하더라. 북쪽에서 온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구분하라고. 고구마, 감자를 내가 지금은 알 수 있어. 그 시험장 가면 내가 까먹게 돼 있다고. 어디? 고구마 어디였지? 일본인가 청나라인가? 일본이야. 시집까지 물어본다? 영조야. 감자는 어디지? 일본인가? 청이야. 그래서 감자를 뭐라고 한다? 북쪽에서 왔다 해서 북감자라고도 부르더라. 충청도, 전라도 가면 방언으로 그렇게 쓰이기도 하더라. 별거 아닌 거 틀린다? 되게 억울하다, 틀리고 나면. 가장 많이 틀린 게 뭐야? 조엄이 고구마를 언제 가졌냐 물어본다고. 영전, 정전이 헷갈린다고 여러분들 가면. 영조야, 영조. 절대 틀리면 안 돼. 수공업 발달. 이건 이미 했어, 앞전 시간에. 첫 번째 봐봐. 공장안, 납포장, 공인, 도고, 사상의 발달, 만상, 송상, 경강상인, 유상, 내상이 발전되었다. 즉 수공업으로 출발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업화되는 사업화되어가는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역시 핵심은 뭐예요? 공인이에요. 공인 꼭 잡아야 돼. 동인에 동그라미 쳐. 색깔 좀 질고. 이걸 계기로 선대지 수공업이 발달되었다. 요거 하나 잡으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광업. 광업은 단독 문제로 나온 적도 없고 앞으로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대신에 뭐가 나올까? 지문 하나 정도 나올 거란 얘기야. 즉 광산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자. 박스로 바로 갑니다. 15세기 정리되어 있어요. 국가가 직접 경영했다. 국가가 16세기 농민들을 끌어다가 광산에 투입시켰어. 그런데 농민들이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내가 광산에 끌려가서 일해야 됩니까? 우리 집 농사도 바빠 죽겠는데? 저 못 갑니다. 기피하기 시작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 않을까? 거기 가서 한 달에 돈 1,000마리 준다 해도 갈까 말까 하잖아요. 왜? 150m, 200m, 300m 쭉 내려가야 되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채굴해서 실어서 위로 올려 보내는 거잖아요.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노동력이 필요한 것들이 거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채, 개인이 채굴하는 뜻입니다. 돈을 빌린 게 아니라 개인이 채굴하기 시작하게 됐다. 이게 허용되었다. 17세기 중엽 효종점을 크게 칩니다. 설점 수세제. 채굴을 허용해주고 거기에 세금을 걷는 거야. 설점 수세제. 효정이 동그랗게 칠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효정이 지금 현재 청나라에 무슨 정책을 펼치죠? 북벌 정책을 펼치죠. 복수하겠다고. 거기에 누가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꼭 적어주세요. 북벌 정책으로 재정이 필요하다. 북벌 정책으로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광산을 개발하게 하되 거기에 대한 세금을 걷어들이겠다. 18세기 둘째 줄 보시면 농민들이 광산 집중 때문에 사채에 대한 금지.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보다 광산에 가서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수익성이 좋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농사보다는 광산 쪽으로 이 노동력이 쏠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어떻게 우리가 쌀 생산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정부에서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만든 게 별장제. 그 다음에 수령수세제.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시면 덕대란 게 나올 겁니다. 덕대. 그 다음에 물주제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설명할게요. 호조의 간직명을 별장이라 불러요. 요즘 치면 지금 우리나라를 본다면 기획재정부의 아마 부장급 정도 되는 사람의 명칭을 갖다가 별장이라 불렀어요. 우리 계장, 과장, 뭐 이렇게 관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직장 다니면 그죠? 여러분들이 공직에 나가더라도 네,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장, 과장 뭐 이런 식으로. 자, 이 별장이 인천의 광산을 개발하게 시작되자 여기 책임자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별장이라는 사람이 오게 되다고. 즉 중앙의 관료죠. 중앙 관료였던 별장이 지역으로 내려와서 총 책임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유는 뭘까요? 수익금을 전량 정부가 가져가겠다는 뜻이에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겠죠. 뭐 괜찮죠. 근데 문제는 공무원 한 명이 왔다 해서 이 업무가 쑥쑥쑥 잘 되지는 않아요. 필요한 물건들이 필요했어요. 가장 필요한 게 뭐야? 광산을 개발하는 기술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맨몸을 게 뭐가 있어요? 기구, 연장이 있어야 한다고. 광산 개발하는 연장, 즉 기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술자와 기구들을 수령이 통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천시장이 오케이 사인이 되지 않는 한 기술자와 연장이 별장 지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해 갔어요? 그런데 그 광산 개발 어떻게 잘 될까? 실패할까? 실패하지. 그렇잖아.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 왜? 기술자와 연장 대신에 인천에 살고 있어. 누구 눈치 봐야 돼? 인천 시장님의 눈치를 봐야 된다고. 그렇잖아. 네가 살고 있는 곳에 지방간이 가장 짱이잖아. 별장은 저기 언제 왔다 언제 갈지 모르는 애잖아. 그럼 시장 눈치 봐야 되는 거야. 시장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별장이 나가죠. 에이 김씨
개발합시다. 참석해 주세요. 연장도 좀 가주시고. 죄송한데 저 연장이 없어서요. 저는 또 기술이 별로 없어서요. 다 거부하는 거예요.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파견된 별장들 성공 실패? 실패. 누구의 거부로? 비협조로? 수령의 비협조로 실패. 수령의 비협조로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수령 수제대로 넘어간 거예요. 수령 수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수령이 이제 기술자 데려오고 그 다음에 연장 이걸 가져와서 개발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수령은 아까 별장지 할 때 협조하지 않았을까요? 자, 봐봐. 자기 뒷주머니에 돈이 안 들어온다고. 뒷돈이 안 들어온다는 거야. 수령들은 자기 월급도 있지만 뒷돈을 받아야만이 정치자금을 만들 수 있어. 중앙에다가 누구한테 인사를 할 수 있어. 왜? 지방에 내려온 지방에서는 가장 목표점이 뭐야? 다시 중앙으로 컴백하는 거예요. 왜? 지방에서 절대 승진이 안 되니까. 무조건 올라가는 거야. 그럼 결국 뭐 이거거든. 이거거든. 그냥 비협조하는 거야. 별장제는 실패한다. 누구 때문에? 수령이 협조를 하지 않고 비협조 때문에. 그래서 수령 수재가 되면 어떻게? 되게 발전이 빨리 개발된다고. 수령에 명령하지. 지휘권이 가지고 있지. 자기 뒷주머니에 들어오지. 발전될 수밖에 없어.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넘어가잖아. 이제는 돈 많은 물주가 등장했어. 요즘 치면 기업의 회장님이셔. 회장님이 기술자는 아니잖아. 그지? 돈만 많은 사람이잖아. 말 그대로 물주잖아. 근데 그 분야를 모르잖아. 광산도 모르잖아. 요즘 말로 치면 전자를 알아, 섬유를 알아. 뭘 알 수 없잖아. 덕대란 말은 요즘 치면 사장님이세요. 고용된 사장이에요. 일명 CEO예요. CEO라고, 사장이라고. 이런 체계로 좀 더 발전돼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이해 가셨죠? 앞에 설점 수제만 들어가면 돼. 아셨죠? 효정 때 설점 수세만 들어가면 돼. 순서를 물어볼 거니까. 설점 수세. 효정 때 설점 수세제. 그리고 순서 잡으면 돼. 이렇게 별장제, 수령수제, 물주제, 덕대. 순서만 잡으면 돼. 이걸 선택지 지문에 나올 거야. 단독 문제 거의 안 나올 거야. 나온다면 여러분들 땡큐죠. 왜? 이 흐름만 하나만 알아도 알 수 있잖아. 오케이? 문제 풀 수 있어, 이 정도면. 다음,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제일 밑에 보시면 장시의 발달이 있어. 장시 잡아야 돼. 장시의 별표 하셔야 돼요. 자, 이런 게 있어. 봐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가 장시하고 시장 상위는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또 출제자는 이걸 함정으로 파. 오케이? 자, 봐. 아까 시장 상인 이미 했죠? 시장 상인 뭐야?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상인들이야. 경북공 앞에 뭐가 있다고 해서? 유기전. 사대문에 어떻게? 장시들이 있다고 그랬지, 이렇게. 그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상인들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얘들 돈을 많이 벌어? 못 벌어? 되게 잘 번다고 그랬잖아, 시장 상인들이. 시장 상인들이 잘 번다고 그랬잖아. 봐. 여기 이렇게 있다고. 이마트 하나, 둘, 셋, 넷 이렇게만 있다고. 얘들만 돈을 번다고. 돈을 왕창 번다고, 얘들이. 이익금이 누구의 손에 들어간다고? 정치자금이 들어간다고. 이걸 깨부신 사람이 누구라고? 이걸 뭐라 부른다? 신의 통공이란다. 여기 뭐야? 누구나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허락했다. 하삼도 지역에서 서울에 올라오면 돈을 잘 번다는 소리 때문에 농사 짓던 사람들이 서울로 대거 급보 올라오더라.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노론의 정치자금을 축소시켜서 얘들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목적. 두 가지 목적을 했잖아. 정치적 목적과 이민정치라고 그랬잖아. 장시를 보자고. 거꾸로 읽어봐. 시장. 우리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거 말고
옛날부터 있었던 전통시장 가끔 도시 하나씩 남아있잖아. 몇 개씩 남아있잖아. 서울에도 남아있어요. 뭐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뭐 광장시장 되게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각 구청, 구별로 또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거 보는 거예요. 자, 장시 발달을 보겠습니다. 발달. 인근 주민들이 농산물과 수업 제품을 교육하면서 보통 5일장, 동그라미 쳐요. 원래 출발점 뭐 15일장 했다가 11장 했다가 이제 5일장으로 오는 거야. 고정되기 시작한. 예,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15일, 10일, 그 다음에 5일장으로 픽스되는 거야. 고정되는 거야. 18세기 중에 전국 천여 개소가 개설, 지역적 시장권이 형성되면서 일부는 상설시장, 일부는 상설화. 봐. 원래 출발점은 15일, 그 다음에 뭐 10일 이렇게 썼다는 거야. 근데 점차 이게 5일로 고정되기 시작했다는 거야. 자, 5일은 인천장이야. 5일날은 5일 간격으로 10일날에는 부평장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15일날은 시흥장이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뚝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돌아왔을 때 또 그 다음이 인천에 또 5일장이 생긴다는 얘기야. 그럼 그 주변에 많은 상인들이 모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전부 다 그 장날에 가서 장을 본다는 거야. 내가 사고 싶은 것, 내가 팔고 싶은 것 판다는 얘기지. 이때 이제 우리 농민들이 부수입으로 팔 수 있는 게 뭐냐면 닭을 길러서, 병아리를 길러서 갖다 파는 것. 그 다음에 소를 길러서 우시장에다가 파는 것. 막 장 쓰는 날 쓰는 거야, 이렇게. 그때 이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을 팔러 온 사람들이 많지. 그때 이제 막 미나, 그림을 잘 그린 사람들, 그림을 그려서 미나를 파는 사람들. 자기가 팔 수 있는 물건도 있을 거 아니야. 수공업 제품을 팔든, 내 주특기는 그림을 잘 그린다든가, 아까 닭을 기른다, 돼지를 기른다, 소를 기른다. 갖다 파는 거야, 이게. 내가 돈 될 만한 거 다 파는 거야, 만들어가지고. 이게 장의 특징이에요. 자, 그럼 5일마다 쓰는 경우도 있고, 정말 잘 되는 장이 있을 거지. 그건 상사시킨다는 거야. 365일 연다는 거지. 우리 지금 이제 장사하시면 365일 열잖아. 내가 일요일날 쉬지 않겠다고 한다면 365일 장사할 수 있잖아. 그 상설시장이 그걸 얘기하는 거야. 365일 열겠다. 상설시장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있더라. 대표적 장시갑니다. 서울 부근의 종로, 이연 광장시장 얘기하고요. 칠패 남대문시장, 지금도 있잖아요. 서울 가면. 송파, 누원장, 전라도, 전주, 경상도, 대구, 안동, 강원도, 대야 등 이런 장들이 대표적인 지역의 시장이었다. 장시였다. 이해 가셨죠? 충분히 장시와 시전상이 구분할 거. 이거 구분 못 하시고 가끔 틀리신 분 계세요. 실제로 모의고사 내도 틀려요. 모의고사 틀리면 실제 점장 가면 더 잘 틀려요. 그래서 공부할 때 잘 구분해 주면 좋겠습니다. 합해 가봅시다. 두 번째 동전 상평통보. 인도에 동그라미 쳐요. 상평통보는 인조 때 처음 주저하게 되었다. 개성 중심이 통영이었다. 숙종에 밑으로 숙종 때 다시 널리 유통되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숙종 때 상평통보가 만든 게 아니라 인조 때 처음 만들었어요. 그제 외우는 방법을 이렇게 하죠. 돈은 상인들이 제일 좋아하더라. 그럼 상평통보 인조 때 인의 동그라미 치면 돼. 돈은 상인들이 가장 좋아하더라. 그럼 절대 안 잊어먹을 거 아니야. 숙종 때 뭐 만들긴 했지만 처음 만들진 않았으니까 구분 잘 하시면 돼요. 18세기 후반 이후에 동전으로 세금과 소장료를 납부했으며 동전의 유통이 활성화되었다. 여기 이면에 뭐가 있죠? 대동법이에요. 대동법 시행으로 미포전이 돈을 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항. 저는 돈을 얘기하고 항은 흉년 들었다는 뜻이에요. 흉년들 항자예요. 거기 나와 있죠. 상인들이 돈을 벌어 이렇게. 상인들이 돈을 벌어. 그 다음에 후기에 오군영에 군인들도 월급을 받아서 돈이 아까우니까 쓰지 못하고 자기 집에 여기다가 창고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돈을 비축해. 저축하는 거예요, 직격해서. 그런데 이게 자기 집에 100명의 상인이 있다면 100명의 상인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돈이 밖으로 돌고 돌아야 돈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
그것도 우리 통상 농담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돈이 막 돌고 돌아야 돈이지 이렇게 얘기하잖아. 맞는 말 같아요. 돈이 어느 한 곳에 딱 멈춰 있으면 돈의 가치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거 뭐야? 돈에 흉년 들었다. 이걸 전황사태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걸 요즘 말로 바꿔봐. 전황이라는 말을 요즘 쓰는 용어로 바꿔봐. 경제용어로. 뭐로 바꿔? 보기 줄게요. 맞춰봐. 1번 인플레이션, 2번 디플레이션, 3번 스태그플레이션, 4번 에그플레이션. 이거 7급 기출이에요. 7급 기출인데 역사 문제가 갑자기 경제용어 예고가 나왔어요. 뭐예요? 디플레이션이에요. 4번. 디플레이션이라고. 왜일까요? 자, 이마트에 물건이 가득 쌓이는데 하나도 안 팔려요. 왜요? 우리가 소비자인데 내가 돈을 안 써요. 그 이마트, 롯데마트 다 문 닫아야 돼. 팔려야 이익이 나고 유지비가 나오고 직원들 월급이 나갈 텐데 없어요. 누가? 소비할 사람이 돈이 없는 거야. 스태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란 그 말이에요.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죠? 반대로 인플레이션은 뭐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인데 가가지고 라면 10개 샀더니 100만 원이다. 그럼 어떻게 돈의 가치가 없는 거? 이건 인플레이션이에요. 반대로 팔리지 않는 것, 물건이 가득 쌓였다.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자기 집에만 돈이 있기 때문에 소비가 안 된다. 디플레이션 현상이 벌어질 전환사태가. 이해가셨죠? 네, 충분히. 국제무역, 대청무역, 북한개시, 대일무역 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그림을 통해서 이미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 복습이에요. 이거. 먼저 용어부터 알아야 돼요. 개시와 후시부터 잡아야 되겠지? 개시는 공무역이야. 나라와 나라가 서로 약속을 해서 하는 무역을 공무역이라고 불러요. 후시는 사무역이에요. 이건 뭐예요? 밀수예요. 이미 한번 했던 거니까 봅시다. 자, 여기 서울이네요. 여기 부산입니다. 누가 올까요? 얘들이 오겠죠? 일본 애들이 오겠죠? 그죠? 일본 애들이 부산에 와서 무역하는 거 외관 무역이라고 그러죠. 공무역이죠. 누구하고? 청하고 조선하고. 여기 압록강이죠. 여기 두만강이고 중강, 압록강 부분을 얘기합니다. 압록강 중간에 있는 강에서 개시 나라와 나라가 뭐요? 밀수하는 사람들. 여기는 책문이라 불러요. 여기 밀수하는 거 책문우시야. 여기는 이제 전문적으로 봉황성이라 불러요. 봉황성이라 불러요. 이 내용과 함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글로 공부하지 마시고 지도를 여러분 써놓으세요. 아마 여기 뒤에 어디 나와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다. 아, 참 요약집에만 있고 여기는 없나 보다. 일단 여러분 지도를 그려 빈 공간에다가. 네. 이렇게 또 얘기했더니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 공무역, 즉 계시는 나라와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와 청나라가 교역하는 거네, 맞죠? 그럼 나라와 나라끼리 하는 거예요? 아니죠. 나라로 허가받은 상인들이 하는 것 갖다가 공무역이라고 불러요. 쉽게 해서 우리나라에 대기업들 있잖아. 현대나 삼성이나 대기업들 있잖아. 외국에 나가서 거래를 하잖아. 그치? 국가가 허가 줬잖아. 하세요. 반도체 파세요. 자동차도 파세요. 이거 공무역이야. 국가에 허가해 준 거니까.
그래서 허가해주지 않는 게 뭐야? 우리나라에 마약이 되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필리핀이. 국가에서 허가해줬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 들어도 뉴스에 맨날 나오잖아요. 그래서 밀수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터지면 대박. 망하면 교도소가 몇 년 살다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는 거야. 왜? 즉 로또와 비슷해 이게. 걸리면 대박이고 안 걸리면 그냥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밀수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터지면 대박이니까 하는 거예요. 왜 하겠어요? 됐죠? 네. 그래서 조선 후기에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이 누굴까요? 무역하는 사람들이잖아. 아니 국내 산업품을 가지고 내가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 수 없다고. 그럼 조선 후기에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이 누굴까? 역관이에요. 오늘 아침에 통역 가는 사람들이에요. 청나라 말을 잘한다든가 명나라 한족들이 말을 잘한다든가 일본어를 잘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역관이라고 그런다고. 왜? 말이 통해서 무역을 할 거 아니야. 전에는 청나라 말로 우리는 우리말로 서로 못 알아먹잖아. 그럼 중간에 메신저 역할을 해준 사람이 뭐야? 통역이잖아. 근데 통역은 국가 공무원이잖아요. 그럼 외교관으로서의 신분으로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여전히 뭐 영어를 잘한다든가 일본어를 잘한다든가 돼야 되잖아. 근데 얘들은 열에 한두 명만 청나라 말, 중국말을 하고 나머지 7점을 전부 다 못해. 전부 다 아버지 백으로 다 역관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야. 근데 얘네들이 따라가. 말 잘하는 애를 데리고 가. 이게 중점을 시키고 얘는 뭐야? 그래서 밀수해 오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쉽게 해서. 중국의 참깨가 이 정도 한 대박에 10,000원이야. 근데 우리나라에 이 정도 되니까 100만 원이래. 그럼 요거 가만히만 가지고 어떻게 떼돈을 버는 거야. 조선 후기에 가장 떼부자는 역관들이에요. 그래서 역관들에게 뭐 서로 되게 뇌물 주고 뭐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이해 가셨죠? 역관이 돈 잘 버는지. 기억할 수 있죠? 자, 보겠습니다. 쭉 넘기셔도 됩니다. 178쪽에 거상의 대도 한번 보겠습니다. 경강상인 한강입니다. 즉 한강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한강과 서해안을 무대로 활동하였다. 미곡, 소금, 어물 등을 운송, 판매, 쌀값 폭등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뿐만이 아니라 선박의 제조와 판매, 조선업에도 투자했다. 대동미 운송에도 밑줄 그어야 됩니다. 대동미는 국가의 곡식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배가 부족하다 보니까 경강 상인들에까지 부탁해. 저기 전라도에서 경강도에서 물건 싣고 와달라고 얘기한다. 그 품삯을 주는 거야. 그만큼 경강 상인들이 되게 커져버린 거예요. 오늘날에 용산과 마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요즘 치면 홍대 만든 사람들이 사람들 쉽게 요즘 말로 치면. 개성상인 송상이라고도 합니다. 개성에 송악산이 있거든. 옛날 우리 왕건이 그 궁궐을 짓던 곳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송상이라고 불러요. 송악산 밑에 있는 애들이 영업을 했다. 전국적으로 상권학교 송방을 설치해서 송방 매출. 요즘 치면 체인점이야. 각 지역에 체인점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인삼을 판매만 한 게 아니라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재배까지도 하게 됐다. 송도 사계북이 상거리 장부. 송도 사계북이 되게 중요하죠. 같은 말 요즘 말로 치면 복식북이에요. 복식북입니다. 복식북이에 반대되는 게 요즘 말로 치면 간편장부죠. 뭐 장사하신 분들이 뭐 1년 매출이 뭐 7천에서 8천 정도밖에 매출을 올리지 못했다. 이 사람들은 간편장부죠. 쉽게 얘기해서. 세무서에다가 신고하면 인정과세 때리는 거, 그랬었어요? 아유, 힘드셨어요? 예, 10만 원만 내세요. 영수증 딱 떨어져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복식부기는 이거죠. 일일 매출과 소비를 다 기록에 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곱하기 30으로 할 거고 곱하기 12개월을 하게 되면 총 금액이 나오겠죠. 이 복식 이미 개성 상인들이 벌써 복식부기 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요즘 영업하신 거 사람들 8천 1억 막 이렇게 수익으로 오르시면 장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세무서 가면 신고 받아주질 않습니다. 세무서 요즘 법이 바뀌어서 세무서 사무실에 의뢰해서 들어와야만이 인정받아요. 오케이?
여러분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복식북입니다. 그게 방금 얘기했던 송도북이 또는 송도사계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미 18세기부터 이런 복식북이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개성상인들이 엄청나게 발전된 거예요.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거지. 그만큼 개성상인들에서 상술, 그다음에 회계 되게 뛰어났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상과 내상을 연계시키는 중개무예를 하였다. 만상 이치 어딘 줄 아시겠죠? 내상과 연계하는 중개무예를 하였다. 청과 일본에도 중개무예를 했다. 만상 의주지역, 유상 평양, 내상 동래지역. 됐습니다. 넘기셔도 됩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쉬어야 되겠다. 시작합니다. 제일 큰 세상 뭐야? 두 개를? 두 개다? 왜? 왜? 아니 내가 답답하다. 야 얘들 미쳤구나. 공부하라고 작전을 했구나. 저리만 해갖고 그냥 뒤에가 서 있어. 그 노란색 같은 큰 게 있어. 그래서 저리만 잘 지내서 가서 서 있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런 원이 있잖아. 서 있으면 좀 더 낫거든. 더 낫지 않아? 그게 좋아. 응? 이다이. 나왔어.